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손해전보제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가배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행정상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은 권리 침해를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다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전적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행정절차제도입니다. 의견 청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위법한 행위가 나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게 바로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청원이나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법에서 배울 문제가 아니라 주로는 헌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행정법 문제로 다루지 않겠고요. 그다음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 우리나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온전한 옴부즈만 제도는 아니고요. 행정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니고, 또한 이와 같은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법에서 다루는 것은 가장 기본은 행정절차제도죠. 행정절차제도.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무명항고성으로서 어떤 것이 있다고 했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전에 침입적 처분, 위법한 침입적 처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사전 소송으로서 무명한 고성이죠. 예방적 금지 소송, 이와 같은 것들도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행정법을 다루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제 두 개 정도죠. 하나는 행정절차제도고 그 핵심은 행정절차법이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항고소송 중에서 무명한 고소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1차적 권리구제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2차적 권리구제수단입니다. 1차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것은요, 이미 어떤 위법한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리침해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 그것을 뭐한다?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1차적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적 권리구제수단을 우리가 존속보장의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이와 같은 1차적 권리구제수단은 행정쟁송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포함되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도를 통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 권리구제. 그 다음 두 번째로 2차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2차적 권리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2차적 권리구제는 어떤 방법이냐? 존속보장의 방법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을 보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전보상의 방법을 해결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가치보장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치보장. 여기에는 2차적 권리구제수단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입니다. 손해전보제도. 손해전보제도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손해배상이 있고 하나는 손실보상이 있어요. 행정상 손해배상 그리고 행정상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행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작용이 매개가 되고 있고요. 누구한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거냐? 행정주체한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잘 알고 계신 대로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그렇죠?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입니다. 도의적 책임. 개인주의적이고 도의적 책임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청이죠? 행정청을 통해서, 국민 개인에게요. 특정인에게, 개인에게 어떤 권리침해를 발생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배상제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도의적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보상을,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보상적 정의에 입각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비교했을 때 손실보상의 경우에 있어서 뭐냐? 개인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체주의적 제도입니다. 단체주의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이 아니죠.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위법한 경우에 손해를 전부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요.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전부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평등적 책임입니다. 평등적 책임. 그래서 공평부담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평부담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평등이다라는 것은요,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공항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공항에 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공항 부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불 병정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토지나 아니면 건물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취득합니다. 공용 수용이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다 뺏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천공항을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죠? 모든 국민이에요. 그렇죠? 모든 국민. 그러면 갑의 땅을 뺏었다라고 하게 되면 갑 외의 모든 사람은 이익만 봅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봐서 안 된다. 이게 모두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집단 전체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공평하게 그 부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손실보상제도는 우리 국가배상 끝나고 배우게 될 텐데요. 손실보상은 사법관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법관계에서만 가능한 제도예요. 손해배상은 사법관계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해전보제도는 이와 같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은 위법한 경우고 또한 무엇을 요구하냐면 과실을 요구합니다. 유책책임이에요. 그런데 뭐다?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책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신적인 위자료도 줍니다. 그래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전보를 해줍니다. 손해배상은. 그러나 손실보상은요, 오직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전보를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여러분들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이렇게 네모칸 여러 개 나와 있던 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모칸 여러 개 나와 있던 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법 과실의 영역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으로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적법 무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으로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위법 무과실이 있고 적법 과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법 적법에 대한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과실 무과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나눠가지고 보게 되면 위법 과실과 적법 무과실 말고 모두 있을 수 있어요? 위법 무과실과 그리고 적법 과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적법 과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과실이 있어요. 실수로 적법하게 행위한 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적법하게 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은 특별히 별도의 권리구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위법 무과실 영역입니다. 공무원에 특별히 과실이 없어요. 잘못한 바가 없는데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도 손실보상의 방법으로도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영역에 대한 이 흠결된 사각지대가 있죠. 여기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학자들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한 통합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손실보상의 영역으로 근접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헌법상 손해배상은 29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 손실보상은 23조 3항에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판례 역시도 두 개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개를 통합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판례 역시도 구분해놓고 있기 때문에 배상 따로 보상 따로 우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간단히 봤던 것처럼 그 교재 부분 보면 손해배상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보면 표가 있죠. 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배상책임 규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국가배상법 2조가 있고 하나는 국가배상법 5조가 있다. 국가배상법 2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메인이 뭐예요? 국가배상법 2조입니다. 이따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은 헌법 29조 1항에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법률로 정하라고 해서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뭐라고요? 국가배상법은 헌법 29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29조 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뭐는 없다? 국가배상법 5조 영역, 영조물 책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29조로부터 도출된 것은 바로 2조고요. 5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29조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것이냐면 민법 758조에서부터 왔다. 공작물 점유자 책임으로부터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2조와 5조가 두 개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 핵심은 2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2조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먼저 2조를 배우고 그다음 2조랑 비교하면서 5조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2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인문특강에서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1항, 2항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1항, 2항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문과 단서로 구분이 됐었어요. 본문과 단서로 구분이 됐었다. 본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배상 책임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의 적극적 요건 규정이 있었어요. 그럼 단서에는 뭐가 있었어요? 배상 책임의 소극적 요건 규정으로서 이중배상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중배상 규정이. 그 다음
2조 1항 본문은 다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눠집니다. 전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 그에 따른 요건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들어가 있죠?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이렇게 7가지 요건이 필요했었습니다. 여기 과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조 1항 본문 후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배법 3조에 보게 되면 자배법상 배상책임 요건 규정이 있어요. 자배법 3조에. 근데 자배법상 배상책임은요 별도의 뭘 요구하지 않아요?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과실책임이에요. 무과실책임. 2조 1항 본문 전단과 후단이 나눠집니다. 국배법상 배상책임은 본문 전단, 자배법상 배상책임은 본문 후단이에요. 그러나 둘 다 국가배상 청구 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문이었고 단서가 바로 이중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조 1항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2조 1항까지는요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의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고 2조 2항 넘어가시게 되면 2조 2항 넘어가면 뭐가 있었다?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때는 구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은 공무원 책임 규정입니다. 공무원 책임. 2조 1항은 국가의 책임이고 2조 2항은 공무원 책임이에요. 우리 요거를 또 뭐랑 비교하자고 했었냐면 지금까지 이제 복습이에요. 뭐랑 비교하자고 했냐면 헌법 29조랑 비교하시는 겁니다. 헌법 29조 1항과 2항이 있어요. 여기도 1항, 2항이 있어요. 근데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 1항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1항 단서에 뭐가 있냐면 여기 공무원 책임 규정이 있어요. 공무원의 책임이 이럴 때 인정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공무원 책임이 29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그럼 다르죠? 그 다음에 29조 2항에는 뭐가 있어요? 29조 2항에 이중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크로스 시켜서. 헌법 29조 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공무원 책임 규정이 있죠? 근데 공무원 책임 규정이 국가배상법은 2조 2항에 있어요. 얘는 1항 단서, 얘는 2항에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29조 2항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이중배상이 있다. 이중배상이 2항에 있는데 국가배상법은요 2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중배상 규정이 한쪽에서는 2조 1항 단서에, 한쪽에서는 2조 2항에, 그쵸? 그 다음에 공무원 책임 규정이 한쪽에서는 2조 1항 단서에, 2항 단서에, 그리고 한쪽에서는 2항에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맨 위에 2조 1항 본문 전단이죠? 전단에 뭐 국가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2조 1항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거는 둘 다 1항 본문이죠. 그 다음 그래서 2조 1항 본문 전단에 따른 배상 책임은 헌법상 기본권이 맞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기본권이 맞다. 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조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에서 무슨 논의하지 않는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면책사유 논의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 면책사유 논의가 없어요. 5조에는 면책사유 논의가 있죠. 5조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5조 쪽에서 면책사유 논의가 있다. 여기는 면책사유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통사항 보시게 되면 7가지 요건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특이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보시게 되면 공무원의 자귀행위와 부자기행위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때 자귀행위가 처분에 대한 자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처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부자기행위가 처분에 대한 부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와줬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에 대한 자귀 부분에서만 뭐가 나온다? 구성요건적 기록과 선결문제 논의가 나온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구성요건적 기록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가배상 파트가 행정법에서 제일 어렵다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끼어 들어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구성요건적 기록 배웠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선결문제 논의가 2개로 나와줬었습니다. 하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가 있었고 하나는 효력 유무 심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선결 문제로서 이 위법성 심사 문제는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국가배상 청구로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효력 유무 심사에 대한 문제가 선결 문제로 나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뭘 가지고 배웠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배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선결 문제는 바로 위법성 심사예요. 왜? 위에 보시게 되면 배상책임 요건 중에 5번째 게 법령 위반 위법성입니다. 위법성. 그다음 밑에 VAX라고 돼 있죠. 자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정위가 아니면 뭐예요? 행정위가 아니면 공정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구성요건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선결문제 논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밑에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위가 아니면 뭐 당연히 선결문제 논의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에 대한 부작위 역시도 선결문제 논의가 나오지 않는다. 왜? 구성요건적 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처분에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귀행위해야 됩니다. 자귀행위해야 돼요. 근데 이건 부작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의 실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구성요건적 효력이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법이면 바로 무효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문제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4분의 1만 이와 같이 논의가 된다는 거 그걸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귀하고 부작위의 또 차이가 뭐냐, 오른쪽에 보면 안전확보 자귀 의무 논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예, 행정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뭐가 인정돼요? 자귀 의무가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해태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전확보 자귀 의무 문제는 어디서만 발생한다? 부작위 쪽에서만 발생한다. 부작위 쪽에서. 그런데 부작위의 경우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처분에 대한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대량의 영으로의 수축 논의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재량행위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법률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죠? 원래는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시행규칙에 처분 기준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법률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기속행위로 의지할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리법 문제가 처분에 대한 부작위에서는 재량행위라고 했죠? 재량의 영으로 수축으로서 논의가 됩니다. 그럼 이 조리법은요? 이 조리법을 매개로 해서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밑에 처분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부작위는 어때요? 기속 재량의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 영으로 수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자체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논의만 나와요. 재량의 영으로 수축 문제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전확보 자기 의무 문제는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전확보 자기 의무가 성립되냐 안 되냐 이 논의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사익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사익보상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사익보상을 판례는 위에 있는 7가지 요건 중에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돼서 국가배상법 체계상 요건 중에서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돼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학설은 손해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죠. 물론 이쪽에서 학설이 이제 대립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부작위 문제가 생기면 부작위 문제에서는 사익보상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익보상 문제 생긴다. 그러면 위에 있는 자귀의 경우에서 사익보상 문제 안 생기냐? 당연히 생기죠. 그죠? 당연히 생기는데 판례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은 것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익보상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긴 한데 판례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만 이 사익보상을 따로 판시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본문이에요. 그다음 후단은 넘어갑니다. 후단. 여기까지가 국가의 배상 책임 문제죠. 후단은 무과실책임 자배법 문제였습니다. 먼저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국가 등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이때 국가배상법을 적용시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본문 전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배법상의 7가지 요건이고, 그 다음에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배법 3조의 5가지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요건은 뭐예요? 하나는 국가배상법, 하나는 자배법상 배상책임 요건을 우리가 살피게 돼요. 그럼 여기서 통일시키겠다는 건 뭘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통일은 배상 절차만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배상 절차만 국가배상법에 따르겠다라는 말이고요. 밑에 국배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두 번째 논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어디 나와 있다? 국가배상법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배상법에 정하지 않은 내용에 있어서는 민법을 적용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배법하고 민법하고 어느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국배법을 먼저 적용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런 8조 규정이 왜 따로 있는 걸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학설은 그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봅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으로 와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봐요. 사법으로 봅니다. 법정에도 보시게 되면 국가배상법이 민법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구도가 성립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 내에서 특별법, 일반법이 있을 수 있고 사법 내에서 특별법, 일반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는 있을 수 없어? 공법과 사법을 넘나드는 특별법, 일반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이상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민법은 원래 사법이고 국가배상법을 우리가 공법으로 봤으면 이건 공법 영역 문제고 이건 사법 영역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배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돼.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8조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국가배상법 8조에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을 먼저 적용시키고 만약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때 민법을 적용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적용 우선순위는 국배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8조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 외의 다른 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보다 먼저 적용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시키고 그다음 그 외에 다른 법은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민법 외의 다른 법은 가장 우선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도 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적용시키는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국배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무원이 운전하고 가고 있던 자동차 사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배법부터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국가배상법을 적용 안 시켜요. 자배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자배법을 적용시키니까 자배법 3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배법상의 배상책임이 인정이 되면 뭐 하라고요? 2조 1항 본문 후단에서 국배법으로 토스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돼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까지 온 거예요. 전단 후단 문제는 아니지만 본문까지 왔어. 본문까지 왔으면 자배법상 배상책임 문제도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조 1항 본문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단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서 논의가. 만약에 2조 1항 본문 후단 논의가 없다면, 후단 규정이 없다면 그냥 자배법 적용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어디 근거에서? 국가배상법 8조 근거에서. 그러니까 자배법 적용시키고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중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배법 2조 2항의 이중배상 문제는 2조 1항 단서의 이중배상 문제는 2조 1항 본문의 배상 책임에 대한 소극적 요건이에요. 본문 안에 걸려 있는 것들만 여기서 그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독자적인 자배법 영역 문제면 2조 1항 단서에서의 이중배상 문제가 안 걸리는 거죠. 이 자배법 문제를 어디로 끌어들였어?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으로 끌어들였어요. 후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문제가 생겨도 무슨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중배상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끌어들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배상책임 요건은 자배법을 적용시키니까 자배법 3조에 보니까 자동차 사고 운행자성, 인적손해, 인과관계, 면책사유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자배법 3조를 보시면 같이 볼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럼 여기서 자배법에 따른 배상책임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누가 져요? 여기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뭘 구분해? 운행자와 운전자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운행자하고 운전자. 아시겠죠? 어떻게 구별하면 돼? 운전자는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 운행자는요? 운행자는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아시겠죠? 사모님. 김미려 생각하시면 돼요. 김미려. 그죠? 김기사 운전해. 그러면 뭐야? 여기서 이 차를 운행해 가서 거기 도착했을 때 이익을 얻는 건 누구요? 김미려입니다. 그죠? 사모님이야. 그 다음 이 자동차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지배는 누가 하고 있어요? 김미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하튼 사모님이 운행자예요. 사모님이 운행자입니다.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행자하고 운전자만 구별할 수 있으면 이건 어렵지가 않아. 이 차가 누구 차냐 이거죠. 이 차가. 기사가 있는데, 그죠? 기사가 있는데 기사차가 아니잖아. 기사차가 아니고 김미려 차란 말이죠.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관용 차량이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은 이거 국가차니까 국가에게 인정돼요. 만약에 이게 공무원 개인의 차량이면 이거는 누구 차니까? 공무원의 개인 소유권이니까 공무원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돼요. 누가 운행자냐 이건데 사모님이 누구냐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우선 이 운행자성에 대한 문제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에 대한 문제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행 지배라는 것은 누구 소유의 것이냐에 따라서 밑에 관용 차량, 개인 차량 이렇게 나눠지고 운행 이익의 문제는요. 지금 직무수행 중이냐 아니면 사적 이익 용도로 사용하게 되냐에 따라서 직무수행, 사적 용도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결론은 결국 누구 소유의 차량이냐에 따라서 모든 결론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2조 1항 단서가 나오고 있죠. 단서. 2조 1항 지금 어디까지 봤어요? 본문까지 봤습니다. 본문까지. 이번 시간은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2조 1항까지 배울 거예요. 2조 2항의 공무원의 책임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2조 1항까지 배울 거니까 지금 이제 단서가 끝이죠? 단서 한번 보세요. 단서에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헌법에는 29조 어디 있어요?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국가배상법은 2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 권리소멸 요건 사실. 이건 사실 뭐예요? 이중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 다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법에 따른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법에 따른 뭐 유족보상이라거나 뭐 재해보상이라거나 이런 것은 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이게 중복배상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중배상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본다?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은 적극적 요건 규정이에요. 전단의 경우에서는 7가지 요건, 후단의 경우에서는 자배법상 5가지 요건, 이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단서에 있는 지금 여기 4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 소멸 요건 사실이다. 소극적 요건 문제다라고 보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 소멸 요건이라고 놓고 있는 거고, 첫 번째, 공무원에 의해서 불법 행위를 해갖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일 때? 상대방 국민이 공무원일 때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 특수공무원이에요. 아주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공무원들.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주장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더 위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배상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위헌 시비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조항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걸 만든 것 자체가 박정희가 만들었었고, 대법원에서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에 박정희가 어디다가 헌법에다가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넣어버렸어요. 지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공무원에는 군인, 경찰 공무원, 군무원, 향토 예비군대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군인도 아닌데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군무원이죠. 그렇죠? 군무원. 이 군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무원 7급이면 일반직 공무원, 우리 밖에서 보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 9급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계급은 계급은 한쪽이 뭐예요? 한쪽이 7급, 한쪽이 9급이야. 근데 직무가 같아. 직급이 달라요, 직급이. 그러니까, 군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군무원 되시는 거는 별로, 자기한테 맞지 않아요. 그냥 공무원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뭐냐면, 업무의 강도를 생각해 봐야죠. 7급인데, 밖에서 보게 되면 9급이 하는 것만 하면 돼. 그렇죠?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어쨌든 7급이기 때문에 월급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밖에서 공무원하는 것보다는 군무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군무원하는 게 훨씬 나아. 하지만 명예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군무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군무원도 어쨌든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특수직무집행 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일반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공상 이런 건 포함이 안 됩니다. 전투훈련과 같은 특수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전사, 순직, 공상 등이 발생했어야 되고, 그다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 밑에 보시면 구상권 행사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생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이중이랑 단서에 해당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의 행위입니다. 갑이라는 공무원의 행위예요. 근데 갑이라는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을이라는 공무원이 다쳤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이었고, 갑이라는 공무원이 특수직무 수행 중이었고, 을이라는 공무원이 특수공무원입니다. 그럼 이럴 때 을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죠. 안 돼버립니다. 그리고 갑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건 2조 2항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갑이 정말 잘못했으면 갑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누구나 통상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은 안 됩니다. 둘 다 공무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불가능해졌어. 근데 얘한테 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안 됩니다. 근데 이 공무원 갑의 불법행위 말고 이 을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공동 불법행위자가 존재한다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사인이라면 말이에요. 사인이라면 길은 여기밖에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인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수공무원 을이 1억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1억을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얘가 1억을 다 줘야 돼요. 민법 760조에 보시게 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는 전액을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얘 1억을 다 줘야 돼. 근데 잘못이 여기 공무원 갑이랑 여기에 있는 사인 병이 5대5의 잘못이 있다. 귀책 비율이 5대5다라고 했을 때 얘 5천, 얘 5천 주는 게 맞는데 얘가 1억을 다 줬단 말이야. 1억을 다 줬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인 병이 국가를 상대로 내부적 관계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구상권 행사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2조 1항 단서를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대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대 해석해버리면 국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사인병은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아무 책임이 없는 애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걸 한정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뭐야? 여기에 있는 특수공무원 을이 국가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길만 막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한정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인병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확대 해석을 할 것인가, 한정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 같은 논의가 바로 밑에 있는 구상권 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초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예, 안 된다고 봤어요. 구상권 행사 안 된다. 국가의 책임은 아예 그냥 면제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2조 1항 단서 위헌이다. 이래버립니다. 2조 1항 단서 위헌이다. 왜 위헌이야? 여기 있는 사인병은요, 자기 책임 범위 이상의 배상을 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잘못을 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는 책임 아무것도 안 지고 얘가 독박 쓰고 해버리게 되면, 예, 이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을 사유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대법원이 입장을 싹 바꿉니다. 입장을 싹 바꾸는데 헌재 입장을 따라주냐?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뭐예요? 대법원이랑 헌재하고 이렇게 알려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런 거 나와요. 헌재 재판관이 기간을 잘못 계산해갖고 시간 잘못 계산해갖고 각하를 했어요. 헌법소원에 대해서 각하를 했어. 예, 이 부분에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예, 손해배상을 인정해버립니다. 막 서로 공격한단 말이지, 그치? 웬만하면 서로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에서 헌재 입장을 만약에 그대로 따라버리게 되면, 즉 한정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허용해버리게 되면, 예,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2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인정 안 된다? 연대 책임의 범위가 인정이 안 된다. 이래버립니다. 초우념 소리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특수공무원 의리 사인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얘는 갑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고 국가한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누구한테 돈 받아? 여기에 있는 그래도 공동불법행위자가 있으니까 사인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야. 이랬을 때 뭐하라고? 자기 책임 부분만 배상하라고 합니다. 자기 책임 부분만 배상하라. 얘는 5천만 원만 배상하라. 야, 네가 5천만 원만 줬으면 원래 건 네 책임이니까 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상권 행사는 끝내 부정해버립니다. 예, 대법원이 이상한 또 조작을 해버리고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게 2조 1항, 예, 2조 1항까지 배웁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조 1항에 뭐가 있다? 본문과 단서가 있다. 본문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 단서에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다. 본문에는 다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눠진다. 전단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요건 규정이다. 후단은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때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킨다라는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2조 2항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법전 펴놓고 계시죠? 예. 우선 헌법 제29조 1항, 2항부터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법령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2조 1항하고 2항도 같이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법 29조 1항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았다고 했어요. 영조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바로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공공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단체. 예, 법정에다가 공공단체 하나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공단체. 그 다음에 단서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뭐 다만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이제 교과서 일반적으로 단서라고 부릅니다. 단서에 보시면 이 경우 예,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29조이란 단서는 공무원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예, 국가배상법은 이런 게 2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2항 보시게 되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국가배상법에서는 향토예비군대원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전투훈련,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제 이 부분은 예, 특수직무집행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좁게 해석을 하고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다른 법률에서 보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배상법상 배상 청구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배상 청구가 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2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1항 보시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29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공공단체는 이라고 되어 있었죠. 공공단체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나요? 우리 행정주체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주체는 크게 본래적 행정주체하고 기타 행정주체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래적 행정주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117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행정주체다.
본래적 행정주체는 맞다. 그러나 시원적 행정주체는 아니다.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원래부터 행정주체였다. 그래서 얘는 본래적 행정주체이면서 또한 시원적 행정주체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행정주체 들어왔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공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와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기타 행정주체가 있었습니다.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 있었고 공무수탁사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대단법인, 그리고 공법상 영조물법인 이렇게 세 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공법상 사단법인은 뭐예요? 예, 사람의 단체죠. 사람의 단체, 사람이 모인 거, 그죠? 예, 이걸 우리가 공공조합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공법상 재단법인, 그건 뭐예요? 재산이 모인 단체를 말하는 거죠. 예, 재단법인 대부분 연구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단 공사들이 공법상 영조물법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서는 그 사인에는 예, 뭐가 포함돼요? 자연인하고 사법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법인, 그죠? 그래서 GS건설이 만약에 토지취득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 시행자가 돼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또는 방물관을 짓는다, 인천공항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뭐에 해당해? 공무수탁 사인 중에 사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행정주체로 빙의해버린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기타 공법상 법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뭐라 불러? 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헌법 29조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타 공법상 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도, 그죠? 얘도 공무를 수행하죠? 공무를 수행하니까 공행정작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행정작용이 위법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국가배상 청구가 되는 거예요. 헌법에 근거하면. 그런데 우리 국가배상법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조도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뭐라고 돼 있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좁혀놨어요. 좁혀놨습니다. 기타 공법상 법인이 잘못했을 때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해석을 통해서 기타 공법상 법인에게도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아니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같이 또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좁아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정도 문제인식을 가져주시면 충분하시겠고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 부분이 2009년도 10월 21일에 국가배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들어온 부분이에요. 요 전까지는 공무수탁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겨요? 공무수탁사인 방금 보신 대로 행정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행정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 하나. 두 번째, 얘도 행정주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국가배상법에서는 엄연히 뭐라고 돼 있다? 배상책임 주체는 오직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수탁사인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공무수탁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처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받았을 때 과연 그 공무를 위탁한 국가나 지자체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나? 아니면 공무수탁사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 두 번째,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까?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시켜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9년도 10월 21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수탁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도 국가배상법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여기서 직무가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옛날에 이거 집행함을 당하여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뭘 당하고 말고 할 건 없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고의 또는 과실, 유책이고, 그 다음에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했어야 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됩니다. 입히거나, 여기까지가 뭐예요? 본문 전단. 7가지 요건이 나오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으면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킨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국가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국가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국배법을 적용시키라. 이렇게 보면 원래 배상 책임자는 국가고 여기도 배상 책임자 국가입니다. 적용시키는 법만 자배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본문 후단을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원래 배상 책임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개인이에요. 그런데 배상 책임자가 누구로 바뀌어?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자배법상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원래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은 이건 과실 책임이잖아요. 이거 적용되는 건, 그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공무원에게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도 공무원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 공무원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 2조이랑 본문 전단에 따랐을 때 공무원에게 주관적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여기도 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공무원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좁아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죠. 이걸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갑자기 급 확대돼 버립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확대돼 버려. 그래서 통설은 어떻게 보느냐?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국가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였고요. 지금도 국가고요. 법만 바뀌었고요. 배상 절차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단서 보시게 되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대원 이게 이제 추가됐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특수직무집행이었고요. 이거는 헌법이랑 똑같습니다.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뭐 똑같고요.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다른 법에 따른 보상 가능할 때 이거에 똑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중 배상이다 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그다음 뒤에 보시면 이법 및 민법에 따른 이겁니다. 헌법은 뭐라고 했었어요? 헌법은 29조 2항에 있었습니다. 이중배상이. 2항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헌법 29조 1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 국가배상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 법, 그럼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안 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국가배상법 8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가배상법 적용이 안 되면 민법을 적용시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배상법을 적용시켜서 배상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막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민법 적용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도하게 되면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죠. 그럼 민법 756조를 적용시켜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중배상 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한 특수공무원 을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길은 우선 다 막은 거예요. 알겠죠? 직접 손해배상 청구의 길은 국가배상법의 길도 막고 민법에 따른 길도 다 막았어요. 이제 뭐야? 이 길은 뚫리는가? 이게 구상권 행사였죠? 이 길은 뚫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시게 되면 1항 본문의 경우에 본문은 뭐예요? 국가배상법상 7가지, 자배법상 5가지 요건 충족돼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때죠. 배상책임이 인정될 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공무원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의 책임. 외부 책임과 내부 책임 이렇게 한번 나눠가지고 보겠습니다. 그죠? 외부 책임. 외부 책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돈 문제,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 문제로서 형사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내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돈 문제로 구상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재 처분으로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징계 처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징계 책임. 특별 권력관계 하에서의 징계 책임. 그래서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구상 책임, 징계 책임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부 책임과 내부 책임 안으로 한번 당겨본 거예요.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헌법 29조 1항 단서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책임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이렇게 4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4가지 중에서 국가배상법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요? 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 구상 책임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4분의 1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8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8조. 지금 계속 8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배상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이거예요. 특별법이다? 당장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수설은 공법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용 우선순위는 국배법에 있다. 그 다음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 외의 국배법 외 다른 법률은 뭐다? 이게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 먼저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죠?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서 먼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누가 잘못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잖아. 그렇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가해자는 분명히 공무원입니다. 근데 왜 국가가 책임지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죠? 왜 국가가 책임을 질까? 예, 과거에, 예, 좀 이렇게, 사실 이제 행정법에 있어서의 후진국이 영미죠, 영미. 영미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요.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 뭐라고 했었냐면, 영국은요, 예, 국가는 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뭐, the king do not, wrong,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권 면책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권 면책사상. 주권이라는 건 이제 국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대권. 예. 대권 주자. 그러는데, 대권이라는 것은 이제 국왕을 말하는 겁니다. 국왕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와전돼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을 국왕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면서 대권 주자, 대권 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예,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죠? 예. 주권 면책사상. 예. 국왕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 독일에서 이제 본 기본법을 적용시킬 때, 통일 이전부터죠? 예, 그때부터 예,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을 했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때 국가가 그냥 대신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게 배상 책임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왜 책임을 지는데 국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 몇 조? 2조 2항 공무원의 책임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예, 우리 2조 1항 부분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럼 밑에 보시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2조 1항이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은 지자체라고 되어 있었고요. 손해를 배상에 대해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성질.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볼 것인가, 사법으로 볼 것인가. 국가배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소송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국가배상이나 아니면 손실보상 논의할 때 배우는 거는 뭘 배워요? 이거는 예, 실체적인 문제만 배웁니다. 어떨 때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권리가 인정되는가? 어떨 때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권리가 인정되는가? 논의만 합니다. 그에 따른 예, 소송 절차 문제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행정소송 파트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가서 우리 당사자 소송 배울 때 거기서 배웁니다. 아시겠죠? 왜? 학자들은 당사자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송 절차 논의는 어디서 배운다? 행정소송 가서 배운다. 지금 여기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에서 뭐만 배운다? 예, 실질적인 문제만 배운다. 이거 권리 문제만 배운다. 그죠? 예. 그래서 당사소송의 형식에 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될 것인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 보시게 되면 공권설.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예, 무엇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직무행위를 위법하게 했던 거 아닌가? 예, 뒤에서 보시면 이 직무행위는 우리가 공법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공법행위로. 그러니까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바로 공법행위 아니냐. 그러면 이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권도 공권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설이에요.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설 보시게 되면 이제 소수설이고 판례 입장이에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국대법을 사법으로 봐야지만 예, 민법에 대한 특별법, 일반법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국가배상법 8조입니다. 8조에서 국가배상법을 먼저 적용시키고 그래 보충적으로 민법을 적용시키라고 했던 것은 결국 뭐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민법과 마찬가지로 사법이다. 그래서 특별법, 일반법 구도가 성립되는 것이다. 예, 국가배상법 8조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결국은 이제 돈을 주고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중간에 있는 괄호는 뭐냐면 과거에는 국가의 어떤 책임도 인정을 하지 않다가 지금 그때까지 뭐예요? 국가는 면책사상, 예,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특권적 지위를 인정을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갖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도 잘못했을 때 사인 간의 관계와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라는 의미 아닌가 이거야. 사인 간의 관계와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돈을 주고받는 금전적인 문제는 사법관계 문제로 보는 게 맞다.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사건설입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예, 국가배상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별법이다. 엄연히 특별법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있고요. 공무원의 직무상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게 된다라고 해서 예, 사건설 입장 분명히 취하고 있죠. 예, 특별법, 일반법 구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검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발생 원인이 공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공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다음 국가배상이라는 것이 사인 간의 관계처럼 단순히 금전적 문제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약, 통제라는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공법상 문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가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일정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등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법관계를 보는 것이 맞다. 이게 타당하고요. 이게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KBS 그 시사 교양 프로 뭐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요, 뭐 이렇게 뭐더라 의뢰인 K 맞아요, 의뢰인 K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의뢰인 K. 근데 그 프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행정법 관련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 청구, 사법관계 문제에서 논의하다 끝나더라고요. 뭐였냐면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정법 판례도 이런 경우 많죠. 고속국도를 어떤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티코였더라고요. 티코 소형차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굉장히 막 서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고 있는데 강목이 떨어졌어요. 강목이 앞차에서 트럭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저기에 대한 대책은 이런 게 나올 수 있게 딱 나오는데 거기 나온 변호사들은 방법을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목이 떨어져서 강목이 근데 4m가 좀 넘었어요. 길이가. 4m가 좀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차로를 이미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떨어졌는데 결국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핸들을 틀어버리게 되면 추돌 사고가 이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넘어가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만. 근데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그 앞차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앞에 그 트럭 운전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차량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를 관리를 하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법상으로는 고속국도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고속국도라고 해요.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누구예요? 한국도로공사죠. 그죠? 한국도로공사.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고속국도법에 근거해서 공무를 위탁받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가지고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차원에서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 좀 되신 분들은요, 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사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경찰권이 과연 개입할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경찰법 영역에서 경찰 보충성의 원칙에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사인 간의 문제는 1차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은, 무엇이다? 그와 같은 청구권 행사, 권리 행사 자체가 경찰의 개입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을 때는 보충적으로 경찰권의 개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경찰 보충성의 원칙 법리에서. 어쨌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이 도로공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로공사를 찾아가서 CCTV를 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엔 보여줘야 되죠.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정말로 이건 교통 흐름만 알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CCTV이기 때문에 번호판 같은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아줌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 사인 간의 문제에서의 손해배상은요, 상대방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해자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연세대 이한열 씨라고 이한열 씨 사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전투경찰대원 역시도 뭐예요?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맞아요. 밑에서 바로 배웁니다. 전투경찰대원이 이한열 씨를 구타해갖고 이한열 씨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한열 씨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한열 씨가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야? 전투경찰이었으면 전투경찰 때린 것만 맞다. 여기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누군지는 찾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배상법하고 사법관계 손해배상 청구하고는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인 간의 관계 문제와 완전히 등치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권설의 입장을 택하는 게 맞겠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판례가 여러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면책 규정이. 물론 이제 판례가 이와 같은 면책 사유를 거의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라는 거야? 면책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배상법에는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하고 5조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뭐예요? 비교를 했을 때 2조는 사용자 배상 책임과 사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5조의 영조물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756, 758이랑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이 국가배상법의 배상 책임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고 또한 면책 사유도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2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인정이 안 되고 5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는 면책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국가배상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간의 관계랑 완전히 또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건설의 입장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책임의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 요건. 첫 번째 공무원 7개였죠? 공무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가배상책임 이 판서는 지금부터 살짝 사용해서 다음 시간까지 2조 2항까지 사용하게 될 텐데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본문 전단이 있었고요. 본문 후단이 있었습니다. 전단은 국가배상법상의 실체법상 요건 규정이 있었고 후단은 자배법상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배법상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에 따른 문제는 자동차 사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차 사고 문제라고 하게 되면 8조에서 다른 법을 먼저 적용시키게 했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킵니다. 자배법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아닐 때만 이쪽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7가지 요건이죠.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7가지 요건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를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뭐예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분상 공무원만 포함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신분상 공무원 누구예요? 공채나 특채를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느냐 이거예요. 아래 보시면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판례 역시도 광의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등의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신분상 공무원은 당연히 국가배상법 적용받습니다. 또 누구도 받아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받습니다.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을 때까지도 손해배상 청구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상이 잘못했을 때도. 그죠? 여러분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있었던 교통할아버지 사건인데 강서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교통할아버지한테 뭐 시켰냐면 교통할아버지한테 이제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할아버지가 일정한 돈을 받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이제 교통 질서 확립 그리고 어린이 보호, 거리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한테 해달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열정이 뻗치신 거예요. 열정이 뻗치셔서 어디까지 가셨냐?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을 하신 겁니다. 내가 교통 질서를 확립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정도는 확립시켜줘야지 내가 확립 좀 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래야지 들어가서 이제 귀가에 가게 되면 할머니한테 내가 오늘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차로 중앙으로 진입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막 교통 질서를 막 이렇게 확립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한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팔에 힘이 없지. 힘이 없어서 앞불싸.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때 교통사고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공무원이면 국가배상법 적용이 되겠죠. 이 할아버지가 공무원이 아니면 국가배상법 적용이 안 되겠죠. 할아버지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죠. 근데 왜 국가배상법을 굳이 적용시키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배상책임의 성질 중에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랑 같은 거예요. 공무원은 돈이 없어요.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시니까 아르바이트 비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차가 고장나고 해갖고 이게 만약에 벤츠야 수리비만 5천만 원 들어. 할아버지 몇만 원 벌려 나오셨는데 5천만 원 있어요. 그죠? 그러면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돈이 없는데. 이럴 때 돈 많은 사람 찾아가야지. 그죠?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국가. 그죠? 국가. 이번에 누구야? 돈 많은 사람이 강서구라는 지자체였습니다. 판례는 배상 책임을 강서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왜? 할아버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맞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 분명히 공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모두 포함돼요? 사실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공무원. 사실상 공무원은 누군데요? 이런 경우 있죠.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행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해봐야 돼? 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판단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신림동에 옛날에는 이제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저희 밑으로 한 7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학생운동이 좀 살아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출신 성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행정법 강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이 좀 이제 출신 성분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행정법을 강의할 생각이 없죠.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 행정법 강사들은 이제 대부분이 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사회 문제인식이 좀 많은 친구들이에요.
선배들도 항상 다 그래요. 만난 선배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서로 잘 통해요. 근데 그 신림동에 보면요, 사시나 행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다수가 전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지금 때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고 공부를, 아니면 좀 이따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학교 일 좀 더 봐주다가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봤단 말이야.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좋은 점수 합격했어. 뭐 수석했어. 그죠? 네. 그래갖고 공무원이 됐어. 근데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상대방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친구였던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갑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도요, 정식으로 공무를 위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얘 공무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한 거지 별도의 공무 위탁 과정이 없었어요. 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불법 행위를 하고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 끼쳤을 때 그 국민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까? 국가배상법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도, 얘는 뭐 신분상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상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법관, 검사 다 공무원으로 취급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만 어때요? 다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위헌인 법률을 만들었어. 그럼 위법한 행위 한 거 맞죠? 위법한 행위 맞습니다. 법관이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 그 위법한 행위 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럴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과실과 위법성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관의 재판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그 법관의 재판작용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기판력의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관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에 있어서 그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가배상 책임은 사실 좀 인정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죠. 너의 위법한 기소 행위에 따른 나의 손해를 배상하라 라고 하게 되면 인정될까요? 이것도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행정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교과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 기간을 하루를 남겨놨었어요. 하루 남겨놨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기간 계산을 실수한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하루 남았는데 기간이 도과됐다라고 각하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요? 헌재 견제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헌재 견제라는 측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해 버립니다. 에라이 그 계산도 못한 새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직무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행위, 직무행위가 밑에 학설 보시게 되면 공권력 작용, 그다음에 공법행위, 그리고 행정작용 전반. 우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요. 행정상 법률관계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행정상 법률관계. 여러분 행정 주체가 사법작용도 한다고 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사람이 사법행위도 합니까? 사법행위도 하죠. 그죠?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영리행정작용이나 조달행정작용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국가도 국고, 국가의 창고, 국가의 창고는 우리의 주머니와 같은 겁니다. 그죠? 포켓, in my pocket. 그죠? 국가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건 영리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영리행정작용.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조달행정작용 이런 것도 있었죠? 조달행정. 국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무원이 사용해야 될 볼펜도 있어야 되고 PC도 있어야 되고 A4용지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걸상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사들이는 거 물품 조달작용입니다. 물품 조달작용. 이런 거 사들이는데 국가가 공권력 행사에 주체해서 야 일로 와봐. 야 갖고 와. 야 A4용지 갖고 와. 뭐 이러면 그거 아니죠? 사인과 똑같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시게 되면요, 뭐 여기 관악구도 마찬가지예요. 관악구도 용산구가 아닌가 그렇고요. 대부분은 요즘에 그렇게 하죠. 행정학에서 배우는 아웃소싱, 그렇죠? 아웃소싱.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외부 업체를 용역업체랑 도급 계약을 맺죠. 그래서 쓰레기 청소 이런 것들은 좀 그쪽에서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인력 조달 작용이죠. 인력 조달 작용. 공무원이 우리 국가가 도로를 논다고 해서 공무원이 막 다 뛰어나가고 100만 공무원, 10만 경찰 공무원이 다 뛰어나가고 고속도로를 놓으면 다 삽질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용역업체한테 시킨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인력 조달 작용이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삽질은 군대에서만 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엔 식목일에도 합니다. 식목일에도 4월 5일날 그렇죠? 예. 뭐 군대에서 삽질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토지 형질 변경 행위인데 허가도 안 받고 막 하죠. 산을 깠다가 메웠다가 깠다가 메웠다가 그렇죠? 세력 단련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때 그 땅을 깠는지. 아무튼간에 이런 건 뭐예요? 국가도 사법작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행정작용 전반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의 사법작용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국가가 사인과 똑같은 지역에서 사법작용을 했을 때는 그냥 민법적용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 보게 되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에 뭐가 있었어요? 권력적 공법관계하고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있었죠. 그죠? 이 비권력적 공법관계에 특히 이제 포함되는 게 뭐야? 사실행위였습니다. 사실행위. 과연 국가가 사실행위를 잘못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그런 부분이 바로 협의설과 광의설의 차이점이죠. 이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전사, 그죠? 특전사 교관이 대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대원들이 이미 넉다운 상태예요. 지칠 대로 지쳤어. 근데 지쳤으니까 기합 소리가 작아지죠. 이러고 있는데 기합 소리가 작다 그러면서 저기 강을 건너서 절벽을 찍고 와라 선착순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대원들이 아무리 특전사여도 그저 사람 아닙니까? 사람 기계가 아니에요. 지쳤잖아요. 지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절벽까지 헤엄을 쳐서 가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전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해서 좋습니다. 실강을 할 때는 이거 빠져 죽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왜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상한 거고요. 항상 그랬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옛날 생각은 며칠 전 생각입니다. 근데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배상 책임 인정될까요? 국가 배상 책임이 유가족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요?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권력적 공법작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뭘 했었어야 돼요? 교관은 이 대원들의 지금 체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했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천의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비권력적인 그냥 사실행위입니다. 이 사실행위를 부작위해서 대원들이 익사해 죽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무엇이라고요? 비권력적 행위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이게 광의설의 입장이죠. 아래 판례 보시게 되면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야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까지로 구획을 짓는다? 공법행위까지입니다. 공법행위. 폭넓은 권리구제 차원에서 협의설이 아니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분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은 판례는 학설은 어떻게 봐요? 학설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죠. 그렇죠? 공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원적 체계에 따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판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판례도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적용시키라고 말하는 거죠. 민법 적용시키라고. 학설은 공법과 사법이 분리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어떤 내용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자기, 권력, 비권력, 법적행위, 사실행위 모두 다 불문한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뭘까요? 특전사 교관. 마이너 상황을 다 체크한 거예요. 자기, 부자기 중에 부자기입니다. 그죠? 권력, 비권력 중에 비권력행위입니다. 체크하지 않은 거. 그리고 법적행위, 사실행위 중에 사실행위죠. 가장 마이너 상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우수 몇 개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2의 3자승이죠. 8개의 상황 모두 다 직무행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입법작용, 사법작용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직무행위인 건 맞아요. 근데 과실과 위법성 입증이 좀 곤란하다고 했죠. 3번에 집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교통할아버지가 교차로 중앙에 들어가서 막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깃발을 올리고 내리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막 춤도 추시고, 그죠? 요번 싸이의 젠틀맨도, 그 뮤직비디오가 재밌죠? 좀 많이 야합니다. 그죠? 시기가 드러나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지금이, 언제쯤인지가 드러납니다. 그죠? 전 요번 것도 괜찮던데, 그죠? 아무튼 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실제 자기 직무행위를 수행한 겁니까? 아니죠. 할아버지는 위탁받은 공무가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그 거리 질서 확립까지만 위탁을 받았어요. 교차로 중앙으로 들어가라는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할아버지한테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집행하면서입니다. 할아버지가 뭘 차고 계셨겠습니까? 완장을 차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자를 쓰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분들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군대에서, 그죠? 군대에서 뭐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키 큰 애들 내보내죠. 그죠? 예, 헌병대 말고 일반 이제 부대에서는 좀 키 크고 좀 이렇게 멀쩡한 애들한테 여기다 이렇게 하얀 거 완장 채워주고, 그죠? 모자 이쁜 거 씌워줘갖고 나가서, 인도 인접을 시킵니다. 그죠? 그런 거 딱 완장 차고 있으면, 누가 봐도 뭐야? 좀 공무수행으로 보여요. 그죠? 할아버지가 완장을 차고 계시고, 모장을 쓰고 계시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일견 무엇으로 보여요? 직무수행 중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 있는 뭐냐면, 외형설이에요. 외형설. 직무집행성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국가배상법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가, 실질설, 실제 직무 행위에 대해서만 직무집행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외형설, 외관상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것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직무 수행 중으로 일견 보여진다면 이 요건을 인정을 해야 된다. 판례 보시면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보여지는 행위라면 충분히 요건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외형설의 입장, 이게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또는 과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고의라는 건 뭐예요?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우리 이런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과실입니다. 그죠? 과실.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통상의 주의 정도에 따르게 되면 알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서 위법한 상태를 결과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과실이 항상 문제예요. 과실이. 상대방의 과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7가지 요건. 원고가 입증해야 되죠. 그렇죠? 원고한테 유리한 거니까.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뭐 입증할 수 있죠. 뭐 할아버지 완장 차고 계셨었어요. 할아버지 기능적인 공무원인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과실의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손해배상을 어디로 손실보상으로 근접시키려는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위법 과실 책임을 위법 무과실 책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적법 무과실 책임까지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범위를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과실의 객관화 이론입니다. 과실의 객관화 이론. 공무원이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 공무원의 주관적인 과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완화시켜서 인정하자. 아래에 있는 박스 보시게 되면요, 우리 뒤에서 국가는 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국가는 공무원이 잘못했지만 공무원을 대신해서 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위 책임설이에요. 자기 책임설은요, 국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기 책임설의 입장을 취해버리게 되면요,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과실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논의는 어디에 기초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위 책임설의 기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위 책임설은 이렇게 봐요.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공무원 책임인데, 이건 전적으로 공무원 책임인데, 제가 돈이 없어. 제가 돈이 없고, 쟤한테 국민들이 자꾸만 계속 똥탕 튀기는데, 쟤한테 와갖고 계속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일도 안 해,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우선 국가가 외부적 관계에서 카바친다 이거예요. 대신 우선 배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부 관계에서 공무원한테 구상을 하겠다. 이게 대위 책임설이거든요. 원래는 뭐라고요? 원래는 공무원 책임인데 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을 요하게 됩니다. 대위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을 요하게 되는데,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 책임설이 다수설이에요. 하더라도 이 과실의 범위를 이제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래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주의 의무의 고도화, 이게 뭘까요? 주의 의무의 고도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간에 정말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저기 조직 생활을 좀 해봤는데 사람들이 저를 되게 짜증내해요. 저의 존재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게 저의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죠. 저의 성격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원만하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할까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저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 어느 조직이든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죠? 정말 짜증날 만큼 성실한 놈들, 아침 일찍 다 와갖고 막 청소하고 자빠지고 앉아있고, 그죠? 누구나 좀 이렇게 좀 뒤로 빠져갖고 담배 한 대 피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줄 맞춰갖고 걸어가고 있고 막 이런 애들, 한 번에 실수도 하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숨 쉬는 것도 과실입니다. 그죠? 왜 숨을 소리를 내고 쉬냐? 다 과실이야, 그죠? 그 친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바로 주의 의무의 고도화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고문관이면 어떡해? 그죠? 담당 공무원이 고문관이야. 얘는 움직임 자체가 원래 그렇고 얘의 주의 의무가 여기까지야.
이러면요,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잘못을 범해도 그건 과실이 없어요. 얘로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죠? 근데 주요 의무가 여기 있네. 평균적 공무원이라고 불러요. 슈퍼맨.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행동은 다 과실이야.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세상에 과실은 없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맨 위에 있는 애. 주요 의무가 굉장히 높죠? 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바로 주요 의무의 고도화예요. 구체적 과실이 아니라 추상적 과실이다 이겁니다. 추상적 과실. 기준을 하나로 두겠다.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요 의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얘는 슈퍼맨이기 때문에요. 예, 얘는 뭐예요? 얘는 소머즈예요.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그렇죠? 얘는 600만 달러의 사나이예요. 예, 얘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누구를 치고 있다. 그러면 포크레인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평균적 공무원이에요. 이 정도 되지 않으면 공무원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국가배상법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실의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방금 그 추상적 과실은 판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그다음 밑에 입증 책임의 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책임의 완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실수로 말이죠. 실수로 그 칼을 그죠? 집도했던 칼을 뱃속에다가 배를 째놓고 뱃속에 넣어놓고 뺐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의사의 과실이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카메라가 있거든요, 수술실에. 네, 카메라 그 파일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고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요,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위법행위는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위법행위다. 거기다가 배에다가 왜 칼을 집어넣냐? 이건 어처구니 없다. 잘못된 행동이다. 위법성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이 죽었다. 손해 발생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과 손해를 입증을 하게 되면 과실은 있는 것으로 우선 뭐예요? 예, 추정하는 겁니다. 의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간접 반증을 해야 되겠죠. 과실이 없다는 것은 누가 반증해야 돼요? 공무원 쪽에서 반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입증 책임의 완화인데 판례는 이런 건 인정 안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직과실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가 인정을 하죠. 이 조직과실 이론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세대 학생 이한열 씨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사실 전투경찰 중에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대문 경찰서장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그냥 기관장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조직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그냥 지정을 하긴 하는데 기관장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조직과실 이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 이론 이런 건 인정 안 합니다. 판례가. 이건 뭐죠?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위법성을 입증하면은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과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 위법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입증하기 쉬워요? 위법성 입증하기가 수월하죠.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굉장히 넓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실이 아니라 위법성을 입증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봐버린다. 그러면 과실을 요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위반. 예,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라고요? 위법성 판단의 기준. 뭐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예, 저는 지금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여기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요. 예, 원래 무대 앞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저걸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백스피스 저걸 놓는데 스피커를 여기도 지금 무슨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나 했더니 제 말이 들리군요. 재밌네요. 법령 위반은 첫 번째 위법성 판단의 기준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할까 이게 있고 두 번째는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있죠. 무엇이 위법할 때 위법하다고 말할 것인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하다고 할 것인가 무엇이 위법할 때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가. 첫 번째 것은요 재판 규범이죠. 그죠? 법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법령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요 위법성의 범위도 넓어지겠죠. 조금만 움직이면 다 걸리니까. 그 다음 위법성의 대상은요 우리가 위법하다 안 하다라는 판단 대상을 넓히게 되면요 위법성의 범위도 같이 넓어지겠죠. 그죠? 우선 첫 번째 법령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설 행정법의 법원으로 보자. 광의설 행정법의 법원 플러스 알파를 인정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협의설은요.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위법성을 뭐랑 똑같이 보자?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똑같이 보자인 거예요. 항고소송의 위법성이랑 똑같이 보자. 즉 1차적 권리구제에서 2차적 권리구제에서의 위법성의 판단은 똑같다. 이렇게 봐요. 광의설은
1차적 권리구제는 그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시켜버리는 건데 2차적 권리구제는 돈 주는 거 아니냐. 돈 주는 거니까 이건 좀 완화해서 위법성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를 인정을 합니다. 인권 존중, 권리 남용, 권력 남용, 신의 성실, 공서 양속. 예, 공서 양속을 제가 한자로 써놓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공서 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입니다. 이 공서 양속 그러면 이제 어린 학생들은 자꾸 동서양의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해갖고 동서양이 뭐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국제사회는 이제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싸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싸이 얘기를 자꾸 하지 내가? 부러워서 그렇죠? 부러워. 완전 멋있습니다. 마인드가 돈 버는 걸 떠나서 뭐 일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마인드가 아주 훌륭합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법령에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의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뭐라고요? 객관적 정당성 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 정당성 결여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었었어요? 옆에 보시면 어린이 성폭력 수사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아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여학생한테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지 그 피의자를 이제 지정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범인 식별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사과 사무실에다가 이 사람들을 10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 앞을 걸어가면서 지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제대로 지목을 못하고 울고 있자 얘한테 막 혼을 내고 욕을 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경찰관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예요? 인권 존중,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도 위법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이것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 법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법에 위반되어 위법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넓게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정 1차적으로 그 위헌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이 그러한 위헌 배제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는 우리 어디서 배웠었습니까? 재랑이 영어로 수축해서 배웠었죠. 조리법상 안전학고 자기 의무를 매개로 해서 대량이 영어로 수축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어떤 경우에요? 주치자 동사 사건이죠. 주치자 동사 사건. 파출소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혹한의 날씨에 영하 15도에 혹한의 날씨에 밖에서 담배 피면 입 얼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술 취해서 잠자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저는 이제 그러면 전부 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하면 다음날 문자가 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죠? 근데 그 파출소 앞에서 지구대 앞에서 바로 잠이 들어 있는데 퇴근을 하고 있던 이제 경찰관 갑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저 술 취한 사람들은 나라도 어떻게 못해. 그리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나라도가 나가 아니야 나라 국가 그죠? 국가도 어떻게 못해. 그리고 집에 갔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 사람이 동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안전학고 자기 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를 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판단한다? 5가지 요건이 있었죠. 중동 고충국이 있었죠. 중동 고충국. 중동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고충국. 고충이 많은 나라. 중동은 아직 발전이 덜 돼갖고, 그렇죠? 고충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가 개입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줘야 돼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죠.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요. 손해 발생의 고도의 기한성이 인정돼야 되고요. 스스로 그와 같은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자구책이 없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보충성. 국가기관 개입을 통해서 그 위해 제거 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중동 고충국.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의 생명상 법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중대한 법익 침해 문제가 맞습니다. 동가치적 법익. 옆에 더 위험한 사태에 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해 발생의 고도의 기한성. 술 취해갖고 노상에서 혹한의 날씨에 자고 있으면 누구나 죽을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신이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경찰관이 파출소에다 잠깐 재우기라도 했더라면 이런 동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땐 뭐라고요?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에 위반돼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은 이와 같이 위반을 해서는 안 되는 법령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 따라서 위법성을 어떻게 본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법령의 범위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위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넓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의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의 위법과 행위의 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위법 문제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가배상법 5조에 있어서의 위법 문제를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어떤 위법성을 판단합니까? 행위의 위법성만 판단하죠. 그렇죠? 어떤 처분이라는 행위가 위법한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뭘 판단합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영조물의 하자를 판단합니다. 도로에 웅덩이가 패여 있으면 그 자체로서 위법입니다. 알겠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물적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위법입니다. 결과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배상법 2조에 있어서의 위법성은 무엇을 놓고 저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까요? 첫 번째, 결과 위법성설. 예, 결과가 위법하면 위법이다라고 보는 거야. 원인 행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위법성을 가지고 본다. 예,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리고 그 손해가 도저히 참고 견딜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면 무조건 위법성은 패스, 인정시켜버립니다. 넓어지죠. 그 다음에 협의행위 위법성설. 얘는 뭐냐면 직무행위의 위법성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항고소송과 그 위법성을 완전히 똑같이 보려는 견해예요. 항고소송과 위법성을 완전히 똑같이 굉장히 좁게 보려는 겁니다. 광해행위 위법성설. 얘는 협의행위 위법성설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그렇죠. 행위의 위법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무원 개인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 또 해봅시다. 교통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아까 공무원 쪽에서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뭐 과실 생각해보게 되면, 예, 평균적 공무원은 절대 팔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슈퍼맨이니까. 예, 그렇죠? 집행하면서 우리 어떻게 봤었어요? 외형설에 따랐을 때 완장 차고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직무행위는 어떻게 봐요? 광해행위 위법성설에 따르게 되면 직무행위의 범위를 넓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무행위도 넓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직무행위는 이제 공법행위면 충분하니까 상관이 없고, 앞에 있었던 요건, 여기서 보세요. 공무원 개인의 행위죠. 교통할아버지를 우리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실제 직무행위는 위탁받은 공무의 범위까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교차로 중앙에 나가서, 예, 교통질서 확립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직무행위는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의 개인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무원 개인의 행위도 포함을 시켜준다. 이게 바로 광해행위 위법성설입니다. 그 다음 상대적 위법성설. 이건 정말 넓게 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맨 위에 있는 결과 위법성설과 맨 밑에 있는 광해행위 위법성설을 합집합 때리는 겁니다. 무지하게 넓게 봐요. 판례 보시게 되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 결여라고 했죠.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료, 성질 침해 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의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손해 정도, 재반, 사정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예. 태양이 등장했죠. 그렇죠? 태양, 금성, 수성, 화성, 목성, 예. 태양계만큼 넓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법성을 태양계만큼 넓게 보겠다.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입니다. 가장 넓게 보는 거죠. 네. 판례는 굉장히 넓게 보고 있고요. 광해행위 위법성설과 유사하게 판시를 한 사실도 있지만 상대적 위법성설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토 보시게 되면, 예,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된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나 좁게 보는 협의행위 위법성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가배상법 2조는 또 5조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결과 위법의 문제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행위의 위법의 문제 중에서 넓게 보는 광해행위 위법성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2조하고 5조하고 제가 잠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오작동했어요. 신호등이 파랑불이 켜져야 될 때 빨간불이 켜졌고, 빨간불이 켜져야 될 때 파랑불이 켜졌어요. 또는 교차로에서 여기도 파랑불이 켜지고 저기도 파랑불이 켜졌어요. 이렇게 신호등이 오작동하게 되면 국가배상법 5조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5조를 적용시켜요. 여러분, 국가배상법 제5조에도 공무원의 행위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것도 경찰 공무원의 행위입니다. 5조라고 해서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국가배상법 2조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조가 적용되는 영역,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되는 영역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서 반을 뚝 자르세요. 위에는 영조물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영조물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조물에는 권총이나 또는, 예, 경찰견 같은 것들도 포함되고 승용차도 포함되고, 예, 또는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이때 동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이 영조물이 포함되어 개입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시 영조물의 사용행위와 관리행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관리 행위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바로 국가배상법 5조인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의 행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영조물과 관련 없는 영역, 관련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관련 있는 영역 중에서 영조물의 사용행위 영역과 관리행위 영역이 있어요. 이 관리행위 영역에 겹치는 게 5조입니다. 2조와 5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때 이 밑에 영조물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5조 쪽에서 결과 책임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조로 커버가 안 될 때도 5조를 가지고 커버를 시켜서 배상 책임의 범위를 그만큼 넓게 보겠다는 겁니다. 영조물의 관리 행위 영역. 여기에서 배상 책임을 가장 넓게 봐주겠다는 측면에서 5조를 저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결과 책임만 인정돼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 5조와 비교를 한다면 2조는 행위 책임의 문제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이제 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는 손실보상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죠? 아까 뭐였어요? 주치자 동사사건.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재산적 손해가 아니죠. 아니 뭐 우리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벌어와야 될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남편 나에게 재산이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예,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다. 비재산적 손해, 생명상, 신체상, 정신상 법익의 침해도 다 인정합니다. 다만 뭐는 포함이 안 돼요. 이것도 권리여야 해요.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신림동에서 제과점을 한다고 했죠? 제과점을. 예, 여러분 신림동에는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죄송하고 그죠? 예, 수험생들이 빵을 많이 먹어요. 고식당에서도 뭐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빵도 나오고 과일도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밥만 줬는데 빵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갑이 갑자기 신림동에 진입해서 제과점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신림동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뭐 밥만 먹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림동의 학생들의 구성원이 다 바뀌어갖고 이 제과점을 했던 갑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 1억씩 벌어. 아주 그냥 빵값으로 그냥 막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 와서 나도 제과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관악구청장한테 제과점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식품위생법 37조죠?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사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온 거예요. 갑은 수년 동안 제과점을 해왔기 때문에 을내 집에 몰래 가보니까 저거는 시설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군. 위법한 허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그래갖고 여기다가 을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 취소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취소 판결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영업허가를 못 받은 게 되니까 얘 나가야 되잖아요. 을이 여기 들어와 있게 되면 을이 나보다 빵을 더 잘 만들어.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는데 얘가 들어오게 되면 나 3천, 쟤 7천 벌어갈 것 같아. 얘를 내보내야지 나는 한 달에 7천의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땐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돼요. 왜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었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과점법 영업허가라는 것은 특허가 아니에요. 특허는 상대방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특허의 법적 근거에서는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할 취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업허가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소극적으로 질서유지 목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예방적으로 상대적으로만 금지를 해놨다가 요건만 구비해오면 누구나에게 금지를 해제시키고 허가를 해줍니다. 이건 그 강압상 허가예요. 강압상 허가인데 지금껏 지가 혼자서 여기서 영업을 하면서 제과점을 하면서 한 달에 1억씩 벌었던 건 바로 뭐예요? 우연히 아무도 안 들어온 거야. 우연히 벌어왔던 이익일 뿐입니다. 독점적으로 제가 독점적으로 향해왔던 이익이지만 우연히 누려왔던 이익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송을 제기해도 행정소송법 12조 1문의 원고적격이 인정 안 된다고 해서 각하를 시켜요. 얘는 또 무슨 생각을 떠올릴까? 그러나 위법성을 넓게 인정하는 국가배상이 있지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관악구를 상대로. 야, 관악구 네가 임마 위법하게 영업허가를 해줘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7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잖아. 원래 내가 벌어왔던 돈인데 막 이러잖아요. 받아줍니까? 이건 기각됩니다. 아까 그건 각하 원고적격 흠결 이건 뭐예요? 배상책임의 요건이 흠결돼서 기각됩니다. 왜 기각되죠? 손해. 법이 보호하는 이익침해여야지 손해라고 인정을 하지 우연히 누려왔던 것도 모든 사람이 나 이익침해 당했다 막 이러면 그걸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거덜나요. 법적인 손해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는 민법상 인과관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일반인의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하게 되면 상당 인과관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야?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까지고, 이제 후단만 간단하게 살짝 살펴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전에서 자동차 배상보장법, 예, 한번 펴보시고요. 자배법 3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배법 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3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다? 운행자와 운전자를 구별한다. 운행자는 누구? 사모님, 그죠? 김미려였었어요. 김미려. 뭐하나? 김미려. 예. 그 다음에, 예, 운전자는 운전기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또 하나 뭘 조심하시냐면,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요. 뭐는 안 돼요? 이건 인적 손해입니다. 물적 손해는 안 됩니다. 물적 손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이 관용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말이에요. 사람을 쳤으면 자배법 3조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국배법 2조 1항 후단을 적용시켜서 국배법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관용 차량을 운행을 하고 가다가 만약에 예, 남의 가게를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을 안 다쳤어요. 이러면 자배법 적용시키는 게 아니죠. 이럴 때 그냥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냥 본문 전단 7개 요건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다쳐야지만 후단, 자배법을 타고 후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적 손해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났어야 되고 운행자성, 예,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이 인정돼야 되고 사람이 다쳐야 되고 인과관계 인정되고 그다음 각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건 뭐예요? 무과실책임이라는 거죠. 무과실책임.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어? 여기 과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실책임이다. 이거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자동차 사고 곱하기 인적 손해 부분에서만큼은 무엇을 배상 책임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넓게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자배법을 근거로 해서 배상 책임 여부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국가배상법 8조에서 자배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법 외의 다른 법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배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국가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국가의 국배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국가의 국배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관용 차량을 사실 이제 관용 차량을 끌고 가는 경우도 거의 없죠. 경찰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관용 차량을 내주지도 않아요. 관용 차량이 나갈 때는 항상 기사가 따라 붙어요. 이거는 예,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경찰 공무원의 경우가 가장 많겠죠. 예. 근데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경우는 공무원이 공익상 직무수행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끌고 가다가 사람이 다쳤을 때 상황이에요. 좀 넓게 이렇게 무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잡아 좀 넓게 인정해도 뭐 상관이 없겠죠. 이거 생각해봐요. 여기서 운행자가 누굽니까? 공무원이 개인 차량, 지 차를 끌고 나갔어요. 뭐 카렌스, 나 출근할 때 타고 온 거, 그거를 예, 끌고 나갔어요. 그것도 그냥 뭐야? 와이프가 심부름 시킨 거 있어갖고 잠깐 심부름 시킨 거 이거 점심 시간에 심부름 하려고 백화점에 가느라고 차를 끌고 나가다 사람 다쳤어요. 여러분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돼요 안 돼요? 갑이라는 친구 인정되죠? 그렇죠? 자동차 사고죠. 자기 차죠. 자기의 이익 목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했죠. 사람 다쳤죠. 그렇죠? 예, 인과관계 인정되고 면책사유 특별히 없고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인정되죠? 이런 경우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후단 적용시켜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공무원이 지나가다 실수한 것이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국배법으로 이렇게 넘겨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내용은 앞에 있는 여러분들 그 표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사례를 풀면서 조금 더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배상법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손해전보부터 시작해서 예, 국가배상법에 대한 얘기 살짝 전반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공무원 책임 국가배상법 2조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